이후에 모이지 못하니까 여기 지금 학동 사무실 앞에 가면 치킨집이 하나 있어요. 되게 유명한 치킨집이 하나 있는데 바글바글해야 야외 테이블까지 꺼내고 바글바글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하고 앉아있어요. 거기 남자 사장님 제가 쉬는 걸 못 봤습니다. 기름기 앞에서 기름 튀기는 데 있잖아요. 쉬는 걸 못 봤는데 밖에 나와 계시고요. 지금 여기 학동 한가운데도 지금 6시 이후에 점원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뽑을까요? 있는 직원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럼 알바를 할 때 엄마 아빠들이 나가서 알바를 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애들 학원비 못 내겠죠. 그 다음에 마트 가는 거 줄이겠죠. 그럼 마트 캐셔분들 잘려나가고 학원에서 일하는 20대 그 선생님들 잘려나가는 거예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금리까지 올리면 일을 못하는데 그러면 그 돈을 낼 수가 있을까요? 못 내죠.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부실 채권이 되는 겁니다. 부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 우리 같이 좀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시킨대요. 이 기사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 기준 중위소득을 올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복지 예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줄 때도 내가 의료보험비를 얼마를 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중위소득을 5% 역대급 인상을 하면은 복지사업 대상자 확 늘어나는 거예요. 2021년에 2.68에서 1년 만에 지금 약 몇 프로 올린 거예요, 이거? 한 2.4% 정도 가까이 올렸잖아요.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 재정 소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지금은 뭐 정치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인 가구 기준에 512만 1080만원으로 결정을 했대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지금 직장을 나가면 500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쵸? 아, 참. 그러다 보니까 기준소득이 너무 높다 보니까 복지재원을 풀리는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좀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그쵸?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저소득 가구소득의 차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방금 지금 보신 내용이죠. 이렇게 복지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얼마가 더 필요하다. 내년 최소 5천억이 더 필요하답니다. 5천억. 기사 한번 더 볼게요. 점포가 매일 995개씩 사라진답니다, 여러분. 이거 7월 31일 기사예요. 코로나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점포가 총 45만 개가 급감했고 하루에 995개씩. 이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임차료가 수개월째 밀렸고 결국 가게를 정리하는데 여기서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가게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 있었으면 그 가게를 원상복구를 해주세요. 인테리어 때문에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요. 그쵸? 8월 2일자 기사를 보니까 집값 잡겠다고 대출 규제를 또 한대요. 1년 새 1에서 2%대인 신용대출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가계대출을 줄여라 해가지고 정부 가계대출을 줄여라 하면서 우대금리를 대거 폐지를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거의 다 변동금리 가지고 있잖아요. 대출 가지고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6개월 변동금리, 뭐 12개월 변동금리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난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그거에 마음 아픈 1인이 또 저고요. 근데 여기 또 이렇게 하죠. 저축은행도 저축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고비를 정부가 재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등등등 다 이렇게 신용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이 밑에 있는 기준점을 봐야 돼요. 작년 6월에 2.93이던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2달 단위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올해 6월에는 3.75까지 올랐어요. 근데 우리 지금 암호화폐를 신용대출 받아서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큰 아픔을 얻고 있을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 8월 2일째 또 나왔죠. 2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를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우리가 신문이나 그래프를 보면서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조금만 느껴보신다면 아마 우리가 시장을 준비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 아까 보셨죠? 추석이 두렵다.
소비자 물가 고공행진 일시적 현상이라도 정부 예상 빗나갔다 나오죠. 근데 이 신문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불과 2주 전에 했던 내용을 2주 만에 또 뒤집어 엎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아까 보셨던 그 실질적 데이터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무려 2.6%가 상승했고요. 경유가 22%, 전세 뭐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죠. 그 추석 물가를 안정을 지시 내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가 없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통화위원회가 총 5명이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 전원 찬성을 했고요.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면 은행금리가 오르겠죠. 은행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르겠죠. 대출금리가 오르면 우리가 내고 있던 이자액이 상승을 하겠죠. 근데 이자액을 못 내면 어떻게 돼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 또 좋은 제도가 있죠. 신용회복. 그렇죠? 제가 몇 %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달 써야 될 경비를 내가 버는 돈에서 한 달 쓸 수 있는 경비 평균값을 빼고 나머지 돈만 갚으면 돼요. 36개월인 거면. 그러면 내가 만약 1억을 빌렸는데 36개월간 한 달에 300만 원씩, 아니 300도 많다.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에 2,400만 원. 1년에 2,400만 원 곱하기 3년 하니까 얼마야? 7,200만 원. 내가 1억 빚을 졌는데 신용 회복을 하고 나니까 7천만 원만 갚으면 돼. 그럼 나머지 3천만 원은 부실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 채권 누가 떠안아요? 이미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날라간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바로 올려야 된다. 이 고승범 위원이라는 분은 바로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4명도 가까운 시점 늦지 않을 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 달 8월 26일 날 있을 이 회의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 금리 오르고 지난주에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2주 정도 전에만 해도 우리가 금리 인상 시기를 2022년 후반에서 2023년 초반에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2주 만에 바로 올려야 된다. 또 가까운 시점에 올려야 된다. 그리고 미국 아까 보셨죠? 올해 10월, 12월에 걔네가 어떤 디폴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경기 흐름을 보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 조짐이 보이는 거 봤을 때 금리 인상 부분, 그다음 인플레이션 부분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세상은 또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디지털화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결국에 카카오와 한국은행이 CBDC 실험에 참여하면서 삼성이 나서서 이제 디지털화폐 사업에 뛰어든다 기사가 났고요. 삼성이 이 디지털화폐 시험에 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핸드폰으로 이제 실제로 결제를 하는 CBDC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보실게요. 블록체인 입은 청송사가 판매 껑충. 자, 원산지 조작 등 원천 차단 효과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얻어가지고 지금 그 판매가 급감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23일 송원 APC의 사과 작업장에서 휴대폰을 꺼내 포장을 마친 사과의 QR코드를 스캔하는 거죠. 사과마다 QR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경북 청송군 부남면의 지도 부남 1장목반 어디서 장목을 했는가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 이름까지 나오는 거죠. 그런 정보를 휴대폰에 뜨고 그리고 월별 최고 최저 온도와 습도, 저온 세터, 일별 보관 온도 등이 모든 그 사과가 여기서 열렸고 보관이 어떻게 됐고 유통이 어떻게 됐는 것까지 모두 다 그 QR코드 안에 저장이 돼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거래원 믿음이 있고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뢰성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 8월 4일 오늘이죠? 오늘 뉴스입니다. 농협에서요 빗성 코인원의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을 요구했답니다.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한 기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농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성과 코인원의 암호화폐 입출금을 막아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자금 세탁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사람의 정보를 거래소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코인 이동을 차단하자라는 거죠. 농협이 빗성과 코인원의 상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전송할 수 없게 되게끔 만드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트래블 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만든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미 몇 가지 주소가 정해져 있어요. 이 주소로는 아예 전송이 되지 않게끔 막아놓은 계좌가 있는 거죠. 막아놓은 계좌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 할 때까지 놔둬야 된다. 안 되게 해둘라. 근데 이게 뭐예요?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내줬다가 사고가 나면 은행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인 거죠.
자, 8월 2일자입니다. 비트코인이 10일째 내리려는데 추가 상승엔 이견이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뭔가 느낌이 다르다. 최대의 두려움은 사라진 것 같다. 최대의 두려움은 사라진 것 같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지난 주말 시장 분석 자료에서 비트코인에 남긴 총평입니다. 불과 얼마 지난주까지만 해도 폭락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2주 전만 해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도 지금 0%대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이 얘네들이 판단하는 그거죠. 떨어질 때만큼 떨어졌고 각 국가 간에 어떤 제도적으로 막고 있고 중국발 악영향이 끼치는 것들이 이제 안정화가 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 한도를 또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레버리지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거래소에서 빌려서 투자하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 베팅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외신에 따르면 홍콩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는 지난달 25일 레버리지 허용 한도를 원금의 101배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10배면 1000만원, 100배면 1억이죠. 100만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101배까지, 즉 1억까지 거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내 100만원이 다 날아갈 때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20배로 축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바이낸스도 지난달 19일부터 레버리지를 20배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레버리지가 크면은 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시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겠죠. 이거를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안정화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 유럽 다 아시겠지만 계속된 양적 완화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양적 완화, 현금화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죠. 늘려나가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앞서 기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국가 부도가 날 사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디폴트가 난다는 거는 해외에 갚아야 될 돈을 갚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 나라가 저기 어디 아프리카의 무슨 그런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미국의 달러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 중국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막고 있고, 왜? 코비드 사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거든요. 미국이 달러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중국이 위안화에 대한 격상이 커지면서 두 나라 다 인플레이션이 나고 있고 각 나라가 모두 다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래요? 경제 분야에서는 회복세를 이어간다고 하지만, 그리고 1조 원 클럽 이런 걸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설비 투자를 보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지금 줄어든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먹는 우유까지 인플레가 나면서 빵, 아이스크림, 커피,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주 사 먹는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국가는 2023년까지 괜찮다고 했지만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래요? 금융통화위원회 5명이 모두 다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근데 금리를 인상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돈을 풀어가지고 대출을 해줬고 그게 다시 금융자산으로 와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다 풀렸는데 그거를 금리를 인상하면은 급격한 부실 자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럼 부실 자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절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기사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겪을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제도들 주 52시간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제도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고 있어?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산업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급격하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IMF 때도 그랬어요.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죠. 저희 주임원사는 집을 샀지만 저희 집은 푹상 망했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자,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각국의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코비드19, 금리,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기후 이상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포가 995개씩 매일 사라지고 있고, 그쵸? 지금 대선 앞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지 인플레가 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기사 일주일치만 보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 경제가 어떻게 준비를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 달치 정리한 것도 아니고 딱 일주일치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볼게요. 이제 경기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금리가 인상되고 부실채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리드하는 어떤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데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고 인플레이션을 맞고 중국이 그 영향력을 키우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대비 환율은 계속해서 원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할 건지 냉정하게 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얼마큼 준비가 돼 있는지를 내 지금 상태가